탈북 브로커에게 2번 당한 여자.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 여자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직도 누군가 듣고 있을까 문 밖을 한 번 더 확인하듯 말입니다. 카페의 창문 너머로 서울의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분주히 걸어갔습니다. 누구도 이 작은 카페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 여자를 안심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요.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총을 피해 도망쳤지만 사람에게 2번이나 당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고요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연습해온 대사처럼, 혹은 너무 많이 반복해서 이제는 감정이 닳아버린 것처럼. 나의 이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의 고백이지만 동시에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 브로커의 말을 믿고 모든 것을 건 사람들, 그리고 배신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함경북도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도시라고 말하긴 했지만 사실 그것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건물 몇 개와 배급소 하나,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들판이 전부였습니다. 겨울이면 숨을 쉬는 것조차 아플 만큼 추웠습니다. 코로 들이마신 공기가 폐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귀는 빨갛게 얼어붙었고 손가락 끝은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여름이면 배고픔이 더 또렷해지는 곳이었습니다. 더위 속에서 위장은 더 절실하게 수축했고 풀뿌리를 캐러 다니는 사람들의 등은 더 굽어졌습니다. 어릴 적 내가 배운 세상은 단순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은 매일 같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위대하신 수령님께서는, 친애하는 지도 자동지께서는. 그 말들은 너무 익숙해서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의미를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따라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는 부모보다 위에 있고 당은 신보다 가까우며 의심은 곧 죄라는 것. 그래서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 늘 쌀은 모자라는지. 왜 밤마다 사람들이 사라지는지. 왜 울음소리는 담장 너머로만 새어나오는지. 10살 때였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저씨 집에는 빨간 벽보가 붙어 있었습니다. 반동분자. 어머니는 내 손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보지 마라. 듣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날부터 나는 배웠습니다. 궁금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묻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을. 그저 살아야 했고 살기 위해 참고 참기 위해 믿는 척해야 했습니다. 22살에 나는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같은 동네에서 자란 남자였습니다. 특별히 사랑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성실했고 술을 마시지 않았고 무엇보다 집안이 깨끗했습니다. 성분이 좋았다는 뜻입니다. 북한에서 성분은 운명입니다. 조상이 무엇을 했는지, 어느 계층에 속했는지 그것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친척 몇 명이 모였고 밥 한 끼를 나눴습니다. 쌀밥은 아니었습니다. 옥수수와 감자를 섞은 것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배불렀습니다. 1년 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기를 안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밥도 제대로 먹일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작은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 아들의 작은 손가락을 볼 때마다 나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살려야겠다. 1990년대 중반. 사람들은 그 시기를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배급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완전히 끊겼습니다. 사람들은 풀을 뜯었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겼습니다. 흙을 삼켰습니다. 길에는 쓰러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도왔습니다.
일으켜 세우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쓰러진 사람 옆을 걸어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먼저 노인들이 갔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밤 아들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숨을 쉬고 있기를, 내일도 눈을 뜨기를. 아들이 10살이 되던 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중국에 다녀올까 생각 중이야.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건 탈북이잖아요. 탈북이 아니라 밀수야. 다들 하고 있어. 국경에서 중국 물건을 사서 여기서 팔면 돈이 돼. 그 돈으로 쌀을 살 수 있어. 잡히면 어떡해요? 안 잡혀. 조심하면 돼. 남편은 그렇게 국경 무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라이터, 비누, 헌옷.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가져오는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중국 드라마가 담긴 USB, 한국 영화가 담긴 DVD.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작은 라디오를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남한 방송을 들을 수 있대. 미쳤어요? 그거 걸리면 총살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들으면 돼. 그날 밤 남편은 조용히 라디오를 켰습니다. 잡음 사이로 흘러나오는 목소리. 자유, 민주주의, 인권. 처음 듣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아니, 들어본 적은 있지만 다른 의미로 배운 단어들이었습니다. 남조선 괴뢰 방송이에요. 나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만 배웠을 뿐이야. 직접 들어봐.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이 진실일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16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16살답지 않았습니다. 이미 얼굴에서 아이의 젖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먼저 늙어버린 아이였습니다. 키도 또래보다 작았습니다. 영양실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배급도 나오지 않는 학교에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대신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응? 나 이렇게 살다가는 어른이 되기 전에 죽을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말 하지 마. 진짜예요. 요즘 시장에서 사람들 보면 알겠어요. 다들 죽어가고 있어요. 30도 안 돼 보이는 사람들이 쓰러지고 내 친구 동생은 지난주에 죽었어요. 엄마, 나 여기서 계속 살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이불을 입에 물고. 그날 밤 이후 나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른이 되기 전에 죽을 것 같아. 남편과 이야기했습니다. 탈북을 해야 할까요? 남편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위험해. 국경 경비대에 잡히면 우리 가족 전체가. 그럼 계속 이렇게 살 건가요? 아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뭐예요? 브로커가 문제야. 탈북하려면 브로커를 통해야 하는데 그들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볼게. 믿을 만한 브로커를. 2달 후 남편이 브로커를 찾아왔습니다. 중국 동포래. 여러 사람을 넘겨준 적이 있대. 우리는 그 브로커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남은 국경 근처 작은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브로커는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말투가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아주머니 같은 분은 내가 꼭 도와드려야지요. 그는 북한 말도 중국 말도 능숙하게 섞어 썼습니다. 자기 아이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입니다. 아드님 나이가 얼마라고 했죠? 16?
아이고, 우리 큰애랑 같네요. 부모 마음이야 다 똑같죠. 그 말에 나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은 배고픔보다 공감에 더 쉽게 속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내가 물었습니다. 간단합니다.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땅에 도착하면 제가 차를 준비해 둘 겁니다. 그 차를 타고 연길로 가시면 거기서 한국행 루트를 잡아 드릴게요. 돈은 얼마나 드나요? 브로커는 금액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위험한 일입니다. 잡히면 저도 죽고 당신들도 죽어요. 그리고 이건 한 사람 가격이 아니라 세 분 모두 합친 가격입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죠? 일단 절반만 주세요. 나머지 절반은 한국 도착해서 정착금 받으면 그때 주시면 됩니다. 그 말이 우리를 설득했습니다. 나중에 갚으면 되는구나. 나는 집을 팔았습니다. 사실 집이라고 할 것도 없는 곳이었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불, 속, 그릇, 옷까지.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친척에게 빌리고 이웃에게 사정했습니다. 언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무슨 돈이 그렇게 급하게 필요한데? 아이가 아파서. 약값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탈북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가까스로 돈을 마련했습니다. 브로커에게 건넸을 때 그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겁니다. 그의 미소가 너무 밝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미소는 사냥꾼의 미소였습니다. 출발은 밤이었습니다. 달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가방 하나씩만 들었습니다. 브로커가 지시한 대로였습니다. 짐이 많으면 눈에 띕니다. 아들 손을 잡고 두만강 근처로 향하던 밤. 아들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그 말에 나는 웃어 보였습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국경 철조망 근처에서 브로커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 경비병이 교대하는 시간입니다. 빨리 가세요. 우리는 철조망 밑으로 기어갔습니다. 철조망은 일부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 물소리는 생각보다 컸고 어둠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불빛이 중국입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강을 건너면 됩니다. 물이 얼마나 깊나요? 이 계절엔 얕습니다. 허리까지만 올라올 거예요. 우리는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먼저 들어가고 나와 아들이 뒤따랐습니다. 물은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강물은 빠르게 흘렀고 돌은 미끄러웠습니다. 조심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아들이 미끄러졌습니다. 나는 황급히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물살이 거셌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강물이 우리를 휩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을 밟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저기 차가 있습니다. 브로커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승합차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차 문이 열렸을 때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차 안에는 브로커가 약속한 운전사가 아니라 다른 남자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자마자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 브로커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드러움은 사라졌습니다. 뭐예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남자가 남편을 밀쳤습니다. 조용히 해. 돈이 더 필요하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약속?
이봐요, 아저씨. 여기는 중국이에요. 북한이 아니고. 당신들은 불법 체류자예요. 경찰에 신고하면 끝이라고. 그럼 우리한테 받은 돈은요? 그건 강 건너는 비용이었고. 이 새끼가. 남편이 브로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자 둘이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제발. 제발요? 브로커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간단해요. 돈을 더 내거나 아니면 뭐예요? 아들을 우리한테 맡기거나. 맡긴다니 무슨 소리예요? 중국에 일할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일하면서 돈을 벌면 돼요. 다 갚으면 돌려보내줄게요. 안 돼요. 나는 아들을 더 꽉 안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우리를 떼어 놓았습니다. 엄마, 엄마. 아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들, 내 아들. 나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들을 차에 태웠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아이 다치게 하지 않을 테니까.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다만 당신들이 돈을 벌어서 갚아야 돼요. 어떻게 돈을 벌어요? 우린 불법 체류자라며.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해요. 중국도 넓고 할 일도 많으니까. 차가 출발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차창에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땅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남편이 나를 일으켰습니다. 울지 마. 울면 안 돼. 우리가 찾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마이너스. 우리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중국의 작은 마을을 떠돌았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는 걸었습니다. 불법 체류자에게 세상은 침묵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을 보면 숨었고 사람들을 보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품삯은 터무니없이 적었지만 우리는 참았습니다. 아들을 찾기 위해. 하지만 아들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밤이면 혼자 밖으로 나가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불렀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지. 그의 목소리는 쓰라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탈북하자고 한 게 나였잖아. 아니에요. 우리 모두 원한 거예요. 하지만 결국 아들을 잃었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른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농장 근처 식당에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혹시 아들을 찾는 분들이세요?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소문이 돌더라고요. 국경에서 브로커한테 당한 부부가 아들을 찾는다고.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알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우리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정말요? 그 브로커 이름이 뭐였죠? 남편이 이름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 브로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놈. 업계에서도 악질이에요. 여러 번 사람들 속였죠. 그럼 우리 아들을 어디로 팔았을지 알 수 있나요? 아마도요. 그 놈이 자주 거래하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내가 알아볼게요. 얼마를 드리면 되죠? 일단 아이를 찾고 나서 얘기하죠. 그 말이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 사람은 진짜 도와주려는 거다. 두 번째 브로커는 더 친절했고 더 구체적이었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작은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일단 여기서 며칠 쉬세요. 내가 알아보는 동안. 방은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일주일 후 브로커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찾았어요. 정말요?
네, 지린성의 한 농장에 있더라고요. 지금 당장 갈 수 있나요? 그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농장 주인이 돈을 받아야 아이를 보낸대요. 얼마요? 브로커가 말한 금액은 또다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그렇게나요? 농장 주인 입장에서는 투자한 돈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데려오려면 그 돈을 갚아야 한대요. 남편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도둑놈들.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요? 브로커가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일을 하시면 돼요. 무슨 일이요? 중국 농촌에는 총각들이 많아요. 결혼 못한 남자들. 그들에게 북한 여자들이 필요하거든요. 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결혼이요? 형식적인 거예요. 몇 년만 같이 살다가 돈 모으면 나오는 거죠. 안 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아이를 포기하시든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요. 안 돼. 그럴 순 없어. 아들을 찾아야죠. 하지만 괜찮아요. 나 괜찮으니까. 나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나는 헤이롱 장성의 작은 농촌에 있었습니다. 내 남편은 45살의 농부였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고 술 냄새가 났고 밤마다 코를 골았습니다. 나는 매일 들판에서 일했습니다. 옥수수를 심고 감자를 캐고 돼지를 먹였습니다. 손은 갈라졌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2번이나 사람을 믿었을까? 브로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농장 주인이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는 걸. 아들을 찾아준다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나를 팔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두 번째 배신은 더 잔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을 빼앗겼지만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잃었습니다. 농촌 집은 감옥이었습니다. 높은 담장이 있었고 개가 있었고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감시했습니다. 너 어디 가려고? 밖에 좀 나갔다 올게요. 안 돼. 일이나 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온 신부라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하나 사야 하나.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나는 물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담장을 넘으려는 순간 개가 짖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인연이 어딜. 막대기로 나를 때렸습니다. 돈 주고 사왔는데 도망가? 경찰 신고할까?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날 밤부터 나는 포기했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2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을에 다른 북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도 나처럼 팔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서로 눈빛으로 알아봤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그녀가 작게 물었습니다. 함경북도요. 당신은? 저도요.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순이었습니다. 순이는 내게 말했습니다. 언니, 여기서 나갈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요? 한국 대사관. 베이징에 있어요. 거기까지 어떻게 가요? 사람들이 돕는 네트워크가 있대요. 지하교회. 지하교회요? 중국에서 몰래 북한 사람들을 돕는 기독교인들이 있대요.
나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요? 제 친구가 그 사람들 도움으로 한국에 갔어요. 그날부터 나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은밀히 연락을 했습니다. 몇 주 후 한 남자가 마을에 왔습니다. 그는 목사였습니다. 자매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잡히면 우리 모두 끝이에요. 괜찮아요. 여기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남편은 어쩌시겠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남편. 진짜 남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가야 해요. 제 아들을 찾아야 해요. 목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밤 준비하세요. 금요일 밤. 나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담장 밖에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도 와 있었습니다. 언니, 가자. 우리는 차에 탔습니다. 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중국의 작은 마을들을 지나 도시를 지나 끝없이 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세요. 그 다음 베이징으로 갈 겁니다. 목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속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신이 있다면 제발 제 아들을 지켜주세요. 일주일 후 우리는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 경찰이 감시하고 있어요. 목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국제학교를 통하거나 아니면 몽골로 가는 거예요. 몽골요? 네. 몽골을 거쳐서 한국으로 가는 루트가 있어요. 우리는 몽골행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모험이었습니다. 사막을 건너고 국경을 넘고 죽음의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몇 개월 후 나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드디어 마이너스. 인천공항에서 우리는 정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하나원으로 가실 겁니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받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한국어를 다시 배우고 남한 말은 북한 말과 달랐습니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자본주의를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선거, 투표, 자유? 그 단어들은 알고 있었지만 의미는 몰랐습니다. 여기서는 대통령을 욕해도 돼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네, 표현의 자유니까요. 그날 밤 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대통령이 바보 같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이 부서지지 않았고 경찰이 오지 않았고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울었습니다. 이것이 자유라는 것을. 하나원을 나온 후 나는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탈북자 단체를 찾아다녔습니다. 혹시 제 아들을 아시나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들이 16살 때 찍은 마지막 사진. 모르겠는데요. 중국 지린성 어딘가에 팔렸어요. 중국에 있다면 찾기 어렵죠.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수소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 있는 합법적인 브로커였습니다. 아이를 찾는데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얼마든지 내겠어요. 나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공장에서 밤샘 근무를 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정말요? 네. 아드님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작년에 혼자 탈북해서 한국에 들어왔대요. 나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만남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1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억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엄마? 그 목소리에 나는 일어섰습니다. 아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달려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 아들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재회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아들과 나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중국에서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했어요. 농장에서. 힘들었지? 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내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강제 결혼에 대해 2년간의 고통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아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엄마는 너를 찾기 위해 다른 남자와 살았다고? 침묵이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어느 날 탈북자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중국에서 잡혀서 북한으로 송환됐대요. 그리고요? 수용소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언제요? 3년 전입니다.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3년 전. 내가 한국에 오기 직전. 그때 그는 이미. 죄송합니다. 나는 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눈물이 남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악몽을 꿨습니다. 브로커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돈이 더 필요하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들의 울음소리. 나는 소리를 지르며 깼습니다.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꿈이었어. 미안. 또 그 꿈이에요? 응. 아들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상담 받아봐요. 상담? 트라우마 치료요. 나도 받고 있어요. 너도? 네. 많이 도움이 돼요. 그렇게 나는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이유. 첫 번째 브로커에게 속은 이야기. 아들을 잃은 순간. 두 번째 브로커. 강제 결혼. 2년간의 감금. 탈출. 그리고 재회. 말하는 동안 나는 울었습니다. 다 내 탓이에요. 내가 욕심을 부렸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살아남으려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죽었어요. 아들은 상처받았어요. 당신도 상처받았어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그 말에 나는 더 많이 울었습니다. 몇 달 후 나는 아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내 엄마. 중국에서. 뭐 했어?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 아니요. 말할게요. 아들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농장에서 일했던 이야기. 하루 15시간씩 일했던 것. 매질당한 것. 도망치려다 잡혀서 더 심하게 당한 것.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엄마를 다시 만날 거라고 믿었어요. 정말? 네. 그래서 살았어요. 나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고생 많았다. 엄마도요.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브로커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 그 단어조차 역겨웠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용서합니까? 내 인생을 망친 사람들을. 하지만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당신을 위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증오를 계속 품고 있으면 당신이 계속 아파요. 용서는 그 아픔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벌을 받아야 해요. 벌은 법이 줄 거예요. 당신은 자유로워지면 돼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아직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증오에 사로잡혀 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이제 작은 식당을 운영합니다. 북한 음식을 파는 식당입니다. 아들은 대학에 다닙니다. 컴퓨터를 전공합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삽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밤에는 여전히 악몽을 꿉니다. 아들도 때때로 먼 곳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습니다.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북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젠가요? 언젠가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나는 이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보다 무서운 건 사람이었어요. 나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람의 탐욕이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절망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왜요? 당신이 묻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는 적어도 내가 속았다는 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북한에서는 피해자도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픔을 말할 수 있고 분노를 표현할 수 있고 정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동정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똑바로 봅니다. 다만 아직도 누군가 사람을 믿으면 살 수 있다는 말로 국경을 건너려 한다면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입니다. 탈북은 자유를 향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에는 늑대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늑대들. 브로커를 조심하세요. 내가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는 진짜로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목사님처럼.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해요? 진짜 도움과 가짜 도움을? 어렵죠.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나는 잠시 멈췄다가 말합니다. 돈을 먼저 요구하는 사람은 의심하세요. 진짜 도움은 조건 없이 옵니다. 당신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뭔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퍼뜨려 주세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탈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오래 남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 여자의 이야기이자 우리가 외면해 온 사람의 얼굴에 대한 기록입니다. 나는 카페를 나섭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합니다. 사람들은 걷고 웃고 살아갑니다. 나도 그들 사이를 걸어갑니다. 이제 나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자유로운 사람. 비록 상처투성이지만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탈북자들이 브로커에게 속아 인신매매, 강제 결혼, 노동 착취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고통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침묵합니다.
지하교회, 인권단체, 그리고 이름 없는 선한 사람들. 이 이야기를 읽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탈북자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관련 단체를 후원해 주세요. 주변의 탈북민들에게 편견 없는 시선을 보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다른 땅에서 태어났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